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로 치고받는 기상천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떠나는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멕시코 장벽은 대중에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멕시코 장벽은 이민 이슈면서 경제 이슈입니다.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집에도 벽이 있으면서 미국의 벽이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트윗했습니다. 본인 뜻보다 2개월 빨리 물러나는 국방장관이 국방부 직원에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지키는 게 국방부 소속원의 임무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방을 못해서 미안하며 더 자주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자 미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2019년 미국과 세계의 경제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야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아침 9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러나 한국은 벌써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직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혹은 친구들과 종치는데 그곳에 계시다가 집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미국이 아니라 미국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나 새해가 아닌 구해나 뉴스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정도가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할 테고 그 신년사야말로 미국, 한국, 세계가 특히 전문가들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겠죠. 그곳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이 불만을 가졌던 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를 할 텐데 남한에 대한 입장은 저는 이미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도에 답방을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나 곧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2019년에는 더 자주 만나자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진정으로 서로 가슴을 열고 만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정말로 큰 일을 많이 이룬 2018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결국은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보냈다고 전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의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신년사로 다 바뀔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꼭 소수인종이라서 이민 이슈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요. 9시 35분경에 2019년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민은 결국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게는 캐러번 이슈부터 멕시코 담 쌓는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크게는 전반적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문을 잠그느냐 이민자에 대해서 친절한가 아닌가 이게 다 경제와 연관이 돼서요.
미국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지금 뭐 한국도 아기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0.95명, 한 명이 안 되잖아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그 경제를 주도해 나가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그런 인구가 필요한데, 미국 사람보다는 이민자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나이 들어가는 그 노령층의 여러 가지를 메울 수도 있고, H1 비자 같은 것도 무조건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너무나 원하고 있고 해서, 이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분리 정책이나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쌓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경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대통령도 멕시코 장벽 쌓는 돈을 그 안에 충분히 넣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2주일째 연방 정부가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말 사이에 아주 중요한 대통령 주변의 세 사람이 이민 장벽 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점점 그 의견도 변했고, 국민들에게는 벽을 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켈리언 코네이 같은 백악관의 그 자문 같은 경우는 팍스 선데이와 어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뭐 상징적으로 벽이라는 거죠. 뭐 테크니컬리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2시간 동안이나 점심을 먹었어요. 린지 그레이엄 이 의원은 잠시 뒤에 또 그 시리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멕시코 벽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은유를 얘기를 하는 거다. 국경 그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그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 그 경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네요. 공식적으로는 1월 3일부터 일을 안 하게 되겠지만,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그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요, 신문에서는 어제, 인터넷으로는 이미 토요일에 나왔더군요. 여러 가지 아주 긴 인터뷰였습니다. 내용을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장벽 이 부분이거든요. 콘크리트 벽 쌓겠다는 그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취임 초기에 다 그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2,000마일이 되는데 무슨 만리장성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에 다 콘크리트 벽을 높게 세우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했냐면, 벽 쌓는 이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방 정부가 지금 폐쇄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은 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할러데이 기간이었잖아요. 의회 워싱턴 DC 뭐 텅텅 비었습니다. 해서 이제 다 지역구에도 가고 또 뭐 휴가도 지내고 하는데, 낸시 펠로시 그 차기 하원 의장이 민주당 하와이에서 있는 사진 같은 것을 보수 매체에서 많이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플로리다주에도 안 가고 이렇게 백악관에 있는데 민주당은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백악관의 선임 고문 부부도 플로리다주에서 완전 여름옷 입고 속옷과 같은 끈 있는 여름옷 입고 샌들 신고 아이들과 함께 그 부부가 레드카펫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레드카펫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것 다 그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유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슈너 열심히 그 낸시 펠로시의 베케이션 기간이나 마찬가지로 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트윗도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집에 벽 쌓지 않았느냐. 그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 그렇다면 국경에 벽을 쌓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더 큰 버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그 전 대통령 워싱턴 DC 집인데요. 이 집에 무슨 뭐 벽이 높게 삥 둘러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그 벽돌집이거든요. 벽이. 그래서 옆집하고도 가까워요. 옆집하고도 뭐 가까운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그 워싱턴 DC의 집인데 크기는 하지만 그 집이 길에 바로 있고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현관문 있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길 옆에 이렇게 그 면하고 있는 그곳에 벽을 다 쌓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기둥처럼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 글쎄요. 제가 사진으로 봐서 폭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넓지 않은 그런 기둥을 중간중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측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제 확 그 뭔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접근을 막기 위해서 뭔가 그 완충 장치로 했겠죠. 그런 정도의 완전한 벽은 아니고 그런 것이고요. 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존 켈리 이제 나가는 비서실장 얼굴 볼 텐데요. 서로 그 비서실장이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17개월 동안 정말로 본인이 뭐 그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나의 그 17개월 동안의 비서실장의 그 평가는 대통령이 하려다가 하지 못하게 막은 일로 평가를 받아야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을 원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그 당시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막았다는 것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민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제프 세션스 대통령 중간 선거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해고됐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워낙에 백인 위주고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 분리 이민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백악관 사람들도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따로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덜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이 벽 쌓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초기에 사람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은 이제 뭐 국경을 지키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것은 다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긴 인터뷰에서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트윗에서 콘크리트 월, 그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된 적이 없었다. 포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디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디어라고 했지 여기서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존 켈리의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 쌓는 것을 그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도 그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never abandoned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문장은 some area는 콘크리트로 벽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국경 순찰대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를 벽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보일 수 있도록 see through 하는 어떤 형태로 뭐 옷에만 그 see through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그게 뭐 내가 생각해도 뭐 make sense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벽을 다 그렇게 콘크리트로 높이 이렇게 쌓는 벽을 짓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한 번도 콘크리트 벽 짓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트윗이고요. 여기서 봐야지 될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오늘까지는 존 켈리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점잖게 대통령으로서는요. 비서실장을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그 존 켈리가 대통령과 하기도 전에 인터뷰에서 무엇을 막았고 대통령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았고 그렇게 막는 것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아픔이었지만 나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백악관에서 완전히 나오고 나서는 또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보면은 콘크리트 벽은 결코 지어질 수 없다는 것 같고요. 뭐 캘리언 코네이 같은 것은 제가 콘크리트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사람에게 거스니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캘리언 코네이 같은 선임 고문은 뭐 그냥 널판지 정도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아마 정말 콘크리트에서 널판지 정도의 부분적으로는 그런 그 벽이 지어진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벽을 짓게 하고, 민주당도 지금 어렸을 때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본인이 미국인인 줄 알고 자라난 드리머들, 이 드리머들을 추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서로 대통령과 교환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뭐 타당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해서 요즘은 하루에 15번 한답니다. 어떤 날은 153번 한 적도 있고요. 중간선거 직전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존 켈리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그 비서실장의 친구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조금 더 가다간 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제임스 마티스, 존 켈리, 이미 물러난 렉스 틸러슨, 이런 사람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짐작이 되거든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작별 메시지에서 헌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유리시스 그랜트에게 남북전쟁 끝나기 직전에요. 뭐 1865년쯤 됐겠네요. 그때 명령을 내린 것, 헌법을 지켜라. 뭐 이런 것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인용을 하면서요. 그다지 긴 글은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으로 국방부 마크가 찍혀진 그런 그 종이에 쓴 것인데, 흔들림 없이 헌법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방부 모든 사람들의 임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국가를 믿고 동맹국과 함께 적에 대항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여기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국방장관이 강조를 한 것은 지금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혹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좀 기질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만일에 그 파이어 앤 퓨어리, 북한과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대통령이 기분으로 핵단추를 누르라고 만약에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다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세계가 다 파괴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나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헌법이 누구보다도 위다, 대통령보다도 우위다, 아주 유일한 모셔야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을 늘 들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날마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글쎄요, 시리아 철군 얘기도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하기는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막 또 어떤 때 공격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 바꾸는 것은 린지 그레이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왜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텍사스의 판사가 그런데 계속 오바마 케어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고요. 이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나 나가겠습니다 하는 발표가 시작이 되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원래 들어갈 때는 대통령에게 이라크 철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하려고 갔다고 했는데 나올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말에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리아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그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보관이 있다라는 게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얘기입니다. 공화당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강성이고 이 사람은 군 출신이고요. 군산업체 같은 데서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강성이고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30일 안에 철군하겠다 하니까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 뒤에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나서는 내가 잘 몰랐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 대한 정책이 뭔지 수긍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트윗을 하는데 대통령이 아이시스를 계속 디스트로이 할 거다. 파괴할 거다. 지금 이제 아이시스가 시리아에서는 많이 그 설당을 잃었지만 지금 미군이 나오고 나면은 다시 또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란이 시리아에서 어떠한 그 힘을 잡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쿠르드, 우리를 도와서 아이시스를 잡았던 쿠르드족은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가 없는데요. 하우가 빠졌어요.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것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30일 안에 대통령은 다 철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속도는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들고요. 대통령도 이란의 영향력을 굉장히 걱정한다.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얘기는 여기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함 이런 것도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터키와 얘기를 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쳐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그냥 허무한 말이고요. 지금 터키의 대통령이 쿠르드 쪽을 물리치는 게 원어브도 그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쿠르드족을 배신하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가장 맞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다 보면 한국말이랑 정말 그때그때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는 버리다가 제일 적합한 것 같네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버리면 그들은 사륙당할 것이다. 했는데, 버리는 것, 아닌가요? 네. 그리고는 이 린지 그레이엄 얘기도 항상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뒤에 가면은 본인의 이득 이런 것과 쫙 맞물려서 가는 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지난 2년 사이에 보여줬고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저 정도의 사람이 했던 사람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더 힘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하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항상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린지 그레이엄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딱 끌어모아 놓고 그리고는 그것은 가지고 지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배를 또 탑니다. 그게 최근에 보여준 린지 그레이엄이고요. 텍사스의 지방 판사 리드 오코너라는 사람이 이미 미국의 세금 개혁 안에서도 오바마 케어 강제로 들지 않으면 벌금 물게 하는 그런 조항도 없앴고 그러면 그게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이었는데 핵심 조항이 없어졌으면 오바마 케어 자체가 위헌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그 판사가
그 위헌이다,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나서도 계속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또 명령을 내렸대요. 이건 또 뭔 말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론에 이 판사가 조금 굴복하는 그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 공화당까지도 대안이 없이 이것을 위헌으로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이게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다라는 이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상황과 변함 하나도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지금도 유효하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네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먼저 그 탐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안 되겠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겠죠. 2020년도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으로선 처음입니다. 요즘 조 바이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버니 샌더스 후보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예비선거에서 졌던 현재 버먼트주의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버니 샌더스가 있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좌측으로 가지는 못했다. 좀 중도적인 사람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엘리자베스 워렌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다 하면서 기업의 너무 부당이익을 많이 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포카혼타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인디안 피가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아주 요만큼, 전만큼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나중에 그 DNA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공식적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시동을 건 첫 번째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인데 넘버 원, 지금 미국인들, 중간층의 미국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정부가 도구가 돼주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그게 넘버 2, 넘버 3는 미국은 이대로 가면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모두를 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게 엘리자베스 워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제는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신의라는 것이 늘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지켜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정직이라는 것이 하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께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던가, 과장을 한다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던가, 허위를 많이 퍼뜨리는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쭉 체크를 하는데 2017년보다 2018년 들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게 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3배나 더 거짓말을 많이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초조해진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여론을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지금까지 7,600개가 넘는 거짓말을 했는데 2017년과 2018년 들어서 5,600개 untruths. 거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글쎄요. 허위와 거짓에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해에는 1989번 거짓말을 해서 평균 하루에 5번이라면 지금은 평균 하루에 15번인데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날이 있답니다. 1월 1일. 글쎄요. 내일도 거짓말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월 5일에는 하루에
139번을 거짓말을 했는데 이때는 중간선거 하루 전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그 선거 캠페인 가서 또 연설문 보지 않고 할 때는 또 막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면 또 리얼리티 쇼를 진행했었던 사람답게 뭔가 거기서 이제 더 나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9번 하루에 11월 5일에 거짓말을 했다고 계산이 되는데 6월, 7월, 8월 한 달 동안 500회, 9월 600회 하다가 10월 1200회,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미 초에 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는 조금 잠잠해서 900번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초조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실패하는 것. 거기에 대한 증거로도 보이는 거죠. 사람이 뭔가 허위를 더 많이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할 때는요.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에 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조지 워싱턴이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Not telling lies.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기본을, 글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든가 완전히 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요. 놀랍습니다. 하루에 15번, 한 달에 뭐 1000몇백 번 한 적이 있다고요. 1200번, 10월 달에 내일은 안 할 것 같아요. 내일은. 갑자기 영화 Never on Sunday가 생각이 나네요. 전혀 같은 이슈도 아닌데. 멜라니 멀그리도 생각나고 그리스의 문화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따라라라라라 딴 따따따 따라라라라라라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지금 뭐 다우지수도 포함을 해서 주식시장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오름세인데 오늘은 뭐 거래량이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 동안에 저는 평생 억만장자는 못 돼보겠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게 playing the game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돈 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어떤 게임 하듯이. 지난 주말에 보니까 어떤 지역의 소셜 워커든가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뭐, $10,000,000 훨씬 넘는 돈을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기부를 했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랍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몇백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게 뭐 $1,000몇백만, $2,000만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안 쓰고 이제 계속 늘려가는 이것을 평생을 재미로 삼아서 예를 들면 하루에 $1도 안 쓰고 어떻게 먹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다 버틸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무용담 얘기하듯이 했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전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도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숨졌는데 그 전에는 브라더 어디 아팠다고 하거든요. 를 보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아무튼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에는 playing the game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만장자 가운데서 올해 돈을 가장 많이 더 플러스 시킨 사람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워싱턴 포스트 사주 $240억 더 벌었고요. 해서 네트 가치가 10억, 100억, 1000억, $1,230억.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돈을 가장 많이 잃어버려서요. $200억 잃어버려서 $530억 자산이 있답니다. 2019년은요.
이제 미국이 갑자기 모든 경제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시작이 된 그런 그 오랜 경기 확장 지금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는데 9년 넘었어요. 이게 끝난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이미 7월 달에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1개월 동안 경기가 쭉 확장되다가요. 주식 시장의 경우는 일부는 지금 뭐 바잉 타임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경제 성장은 뭐 올해 3% 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원래 2.5%에서 GDP 성장률을 2%로 지금 낮춰잡았고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금융위기 전보다도 세계가 빚이 많거든요. 좋았던 여러 가지가 다 나쁜 것으로 한꺼번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경제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뭐 불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유럽이 경제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폭이 조금 슬로우할 것이고 그리고 뭐 개발 국가들도 미국이 이자율 인상되고 뭐 달러 강해지고 하면 빚이 커지잖아요. 타격 많이 받을 테고 터키를 포함해서 인도만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을 7.6%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가? 캠페인 때 그대로 간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보호무역주의. 완전하게 성공하진 못했어요. 지금 중국과도 뭐 협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워낙에 강성을 협상자로 뒀기 때문에 나프타도 의회에서 인준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고 제 두 번째 나프타 이름을 세 나라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다 다르게 불러서 저는 그냥 제2의 나프타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를 조금 주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이 경제 정책이 이민 줄이기인데 이것은 기업이 싫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금 감면은 효과가 끝났고 연방 정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규제 약화는 이 세계적인 시스템이 규제 강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회사들이 우리 제발 규제 좀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의 최소 30%에서 최대 40% 정도의 단단한 지지 기반만 보고 가는데 그런 지지 기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이민 줄이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특히 그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가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고 또 이제 그 차이니스도 많고 하는데 무조건 그 중국과 들이밀고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하고 노동권 문제도 얘기를 하자. 이렇게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수사 발표에 달려있는 겁니다. 러시아, 사업, 자녀. 지금 그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그 러시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누드 셀피 사진 찍은 것도 지금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누구의 누드 셀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얘기 그것은 이제 그 사실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어떠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의 경제 정책이냐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경제를 그 전임 대통령에게 물려받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연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다가 또 주식시장 내려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연준 의장과 만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확고한 정책이 어찌 보면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그 문제로 그 보여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2019년에도 봐야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가 정답 같습니다. 네, 제가 한 1분 안에 2018년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뉴욕타임스가 1년을 쭉 정리를 했는데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멀러를 해고하라고 했는데 실패했고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학생들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시위를 했고 또 4월 11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허쉬머니 준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4월 21일 7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국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가족 분리 정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6월 13일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뒤에 이제 모든 위험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우스 코리아와 월게임 끝 안 한다 훈련 그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미국의 정보국을 말하자면 공격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헬싱키 그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항상 그 한 해가 가면서 생각을 했었던 대강의 일들을 반도 못 하잖아요. 지금 저도 반 정도 했습니까?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일 수도 있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 다시 뵙는데요. 밤 9시에 가는 해 오는 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 2018년 보내고 또 맞이하십시오. 그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편지 보내주시고